대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출해서 비싼 집을 사기 때문에 문제예요. 대출해서 싼 집 사는데 뭔 상관이에요. 부동산은 가격이 많이 빠질수록 좋은 겁니다. 주식은 많이 빠진 거 사려고 그러고 부동산은 덜 빠진 거 사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적은 거예요. 네, 이광수 위원님과 함께하는 아파트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저희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미분양 사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공공분양 아파트 미분양 규모가 5천 가구를 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2013년 12월 이후 10년 만이다. 네. 그 10년 만에 최대치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미분양 사태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의 원인을 찾으면 네. 또 그 해결 방안도 저희가 알 수 있겠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예. 아파트가 안 팔리는 이유는 극명한 게 뭐냐면 주변에 집값이 빠지니까 새 아파트가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예전에는 사실 새 아파트 분양받으면 로또 청약이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새 아파트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가격이 비싸지게 느껴지는 거죠. 가격이 비싸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청약을 안 받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 청약 시장은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입니까? 뭐냐면 청약은 대부분 무주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청약 통장으로. 네. 이 무주택자들은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비싸면 안 삽니다. 네, 비교해서. 그 시점에.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미래 가격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가 진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딱 비교했을 때 비싸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미분양의 원인이 사실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비싸다. 주변에 가격보다. 근데 원인은 미분양 아파트의 가격은 새 아파트는 안 내려주는데 주변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니까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분양가를 낮춰야죠. 분양가를 낮추는. 주변 아파트 값을 끌어올릴 수 없으니까 그렇죠. 분양가를 낮춰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변의 집값을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분양가를 낮춰야 되는데 분양가도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낮추진 않을 거예요. 조금씩 당근마켓에서 조금 끌어올리게 하면서 내리듯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게 근데 대부분 그 방법을 쓰죠. 네. 대부분 그 방법을 쓰죠. 근데 저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안 팔릴수록 더 깎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반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올리시나요? 처음에 30% 할인한 다음에 이거 못 사면 다음엔 20%. 이렇게 오히려 줄여요. 사람 심리가 또 그렇게 가면은 또 왠지 살 것 같아요, 더. 캐나다의 어떤 백화점은요, 할인 행사를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럼 엄청 잘 팔려요, 첫날에. 부동산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고하셔도 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처음에 우리는 백화점 가면 물건을 그냥 30% 할인으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첫째 날 30%, 둘째 날 20%, 첫째 날 10% 하잖아요. 엄청 잘 팔려요, 30%가. 재밌죠?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도 그런 방법을 잘. 그러니까요. 네. 자, 아까 로또 청약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은 뭐 이런 잠원 10만포 메이플자이나 반포에 있는 레미안 원 펜타스 이런 거 보면은 와, 이거 참 살고 싶다는 생각 저도 드는데 이런 집들은 지금 시세 차익 정보까지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많게는 10억까지 시세 차익이 날 거다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저도 사회초년생 시절이 그렇게 예전이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앉아가지고 야, 지금이라도 우리가 영끌에서 부동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 고민은 누구나 하는 것 같아요. 이 영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솔직한 견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강남의 아파트들이 이제 시세 차익 분양 받은 다음에 시세 차익 말씀하시는데 뭐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렇게 시세 차익이 나더라도 이렇게 짧게 팔아야 되는데 짧은 기간에 그럼 양도세가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줄 거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든가 좋은 지역은 분명히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제반적인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영끌인데 네. 저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가 이렇게 비싼 뭐 여기도 많이 계시지만 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비싼 집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아니요. 다들 지금 고개를 젓고 계십니다. 전 세계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출이 필요로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에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출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대출해서 비싼 집을 사기 때문에 문제예요. 대출해서 싼 집 사는데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집을 쌀 때 살 수 있다. 분명히. 그때 이제 대출 받고 네.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가 방향성이나 일종의 지적이 잘못됐어요. 아니 왜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아? 왜 이렇게 많이 받아? 그게 아니고 대출 내가 받아서 싼 집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부도 읽을 수 있고 내 집 마련도 그래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은 불가피하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할 필요는 네. 없다. 집을 사는 데는 대출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대출 끼고 집을 사긴 했는데 감당할 수준으로 샀거든요. 물론 저도 서울에 살고 싶지만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도권을 택했어요. 근데 제 주위에는 서울에 꼭 살아야 돼. 집값이 막 20억이야. 그러면은 이제 감격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집을 저기 아니면 안 살 거야. 이런 마음들이 좀 욕심들이 조금은 화가 되지 않을까. 아니 욕심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내가 너무 지나친 욕심은 안 되는데. 화를 입을 수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그 화의 네. 중심은 그러니까 비싼 걸 사면 안 된다는 네. 거죠. 너무 비싼 거, 터무니없이 비싼 거는 그쵸, 그쵸. 내 수준을 벗어나는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사실 지금 서울권 아파트 위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울도 미분양이 나지만 또 가격도 뭐 쉽게 오르지 않고 있지만 수도권이나 지방은 좀 더 문제가 서울보다는 아무래도 있잖아요.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조금 더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 보시기에 이제 올 하반기 기점으로 그래도 좀 수도권이나 지방에 투자를 해봐도 될지 아니면 뭐 지역을 괜찮다면 어느 지역을 좀 주목해봐야 될지 이거를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네. 수도권이나 서울을 제외하고 그 지방은 네. 투자 수요가 적어요. 워낙 수요가 적은 지역이죠. 네, 그래서 네. 특히 이제는 실수요도 그렇지만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격이 빠지더라도 네.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찾는 사람이 적으니까요. 네. 그래서 원래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 수요가 붙어서 네. 시장의 회복이 빨라져야 되는데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보실 필요는 없다. 뭐 당장 네. 올해 하반기나 뭐 내년을 보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지방의 일부 지역이 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고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네. 올라요. 그런 지역이. 네. 근데 사람들은 또 그때 지방을 막 또 사거든요. 그래서 좀 네.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방하고 수도권이나 서울은 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지역이냐, 어떤 지역이 사실은 좋으냐면, 네. 저희가 내 집 마련할 때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좀 거래가 활발한 지역들. 네. 거래가 활발한 지역들,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그런 지역을 꼭 선별해서 하시고, 지역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어디가 좋은지. 그래서 사실은 그 중에서 거래가 활발한 지역과 네.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를 정하시고, 또 하나 뭐냐면, 부동산은 가격이 많이 빠질수록 좋은 겁니다. 많이 빠질수록. 네. 저평가 매력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주식은 시장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가격이 많이 빠진 거 사시면 안 돼요. 절대. 왜냐하면 계속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은 함부로 가격 빠진다고 해서 이거 많이 빠졌네 하면서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박앤세일이다 이러면서 아닙니다. 아무거나 주워 왜냐하면 왜 그래요? 주식은 상패도 있고, 그렇죠. 주식은 또 하나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바닥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주식을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네. 네. 아니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다고 삼성전자 집에서 삼성전자 주식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어때요?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네,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 빠지지 않아요. 바닥이 있군요. 예,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빠지면 그 가치에 근접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계신 아파트가 네. 있으시다면 그 중에서 많이 빠진 걸 더 관심 있게 보세요. 근데 시장이 어려울 때 반대예요. 주식은 많이 빠진 거 사려고 그러고 부동산은 덜 빠진 거 사려고 그래요. 그러네요. 아닙니다. 그 심리가 좀 있네요.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적은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은 많이 빠진 거를 관심 네. 있어 보시고 그리고 주식은 반대로 덜 빠진 거를 오히려 네. 관심 있게 보시라. 주식은 덜 빠진 거, 부동산은 많이 빠진 많이 빠진 거. 네, 이렇게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을 보니까 저의 옛날 생각이 나긴 하네요. 제가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꼭 집을 사야 되나? 그냥 계속 전세로 살면 되지. 이 생각을 했어요. 네. 아니 대출이자를 내면서까지 뭐 내 집 마련을 하나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싶은데 살아보자 이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뭐 이념적인 세상 아니면 뭐 좋은 세상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고 네. 팔고 그다음에 그냥 거주의 안정성을 이루면 좋죠. 네. 근데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네.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어요. 투자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내 집에 거주 목적으로 사지만 누군가는 돈을 벌려고 부동산을 아파트를 사고 가서 청약도 받고 땅도 사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일시에 다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되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투자화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돈을 벌기 힘들 수도 있다. 중요한 투자 대상인데. 네.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남들이 하고 있는 투자 상품에 어떻게 보면 나만 딱 발을 빼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나는 집을 나는 거주 목적으로 생각해. 네. 누가 집을 투자하는 사람 다 투기야.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해서 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근데 봤더니 부동산 수익률이 제일 높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사실 만약 여러분들이 좀 범위를 넓혀서 투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부동산 자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부동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예. 나는 거주를 생각할 때는 전세로만 사셔도 돼요. 근데 네네. 그렇게 되면 중요한 투자 대상 하나를 외면하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예. 네. 그래서 내가 거주하면서 부를 또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로만 계속 사시고 내 집 마련을 미루시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대신 이거죠. 나는 전세 사는데 다른 투자 자산이 엄청 많아. 예? 난 주식도 잘하고 심지어 복권도 당첨 잘 돼. 네. 그래서 부동산은 필요 없어. 이런 네. 분들 저는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네. 부동산 없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지 않으면 네.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도 투자 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그러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책에도 적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내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건지 투기를 하는 건지 객관적인 판단이 안 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도 질문 드리면서 좀 뭐라고 대답하실까 좀 궁금해졌어요. 이건 뭐 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뭐냐면 투기는 네.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명언이시네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해.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10억 올라도 20억 갈 건데 싸네. 오늘이 네, 가장 네. 싸네. 그러면서 대출 이렇게 해서 그냥 10억짜리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미래를 다 알고 있고 네. 미래는 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 투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투기하면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래에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확률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러면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그렇죠. 지금 가격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거 아니에요. 같은 10억이라도 이건 많이 올랐네. 네. 그럼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의문을 갖고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게 투자죠. 그래서 투자하면 사실은
그런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때문에 영끌 이런 문제도 안 생길 겁니다. 제가 어떤 비근한 예를 드리자면 네. LH 공사에서 네. 그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되는데 맞아요. 땅을 사놓고 그 비싼 묘목을 네. 뭐 뽕나무 이런 거 심어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보상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네. 보상금이 높기 때문에. 기억나죠. 이건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그거는 투기? 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으로 보면 쉬워요. LH 공사 직원들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죠. 확실히 알았죠. 그건 투기예요. 그래서 투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투기. 투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비싼 나무 나중에 수확도 안 할 거면서 심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일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조심스럽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기했다고 막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자산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실 때도 꼭 염두에 보실 게 필요합니다.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이 이게 네. 얘기하는데 투자시장에서 리스크는 사실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손실이 아니에요. 이건 되게 큰 차이예요. 손실이 아니라 불확실성이다. 이거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네. 오늘 공부 네. 많이 하네요.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해보시죠. 1,000만 원이 그냥 네. 생겼어요. 저희 그 앵커님도 생겼어 1,000만 원이. 네. 근데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하나는 복권을 사든지 또 하나는 브라질 국채예요. 근데 브라질 국채는 최근에 뭐 금리가 한 15% 이렇게 네. 간다고 해요. 그러면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브라질 국채를 살 것 같아요. 왜요? 복권은 제가 잘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그렇죠, 약간 좋습니다. 그런 걸 싫어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좀 바꿔볼게요. 네. 뭐가 리스크가 큽니까? 리스크가 큰 거는 브라질이 그래도 복권보다는 더 믿을만하지 않나? 아닌가? 이게 투자에서는 네. 이게 리스크를 규정하는 네. 거가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네. 그러면 볼게요. 복권은 당첨 안 될 거 너무 잘 알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럼 그래서 복권이 리스크가 적은 적네요. 거예요. 당첨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투자에서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야, 이게 참 근데 사람들은 네. 손실을 리스크라고 봐요.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아니에요. 그렇게 리스크 아니에요. 이퀄 손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에서 성공을 네. 못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알지 못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을 때가 불확실성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그럼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에 어떻게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니까. 네. 내가 모를 일이 벌어질 일이 커지니까. 그러니까요. 자산 가격이 그래서 떨어지면 불확실성이 네.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에 네.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사실 투자는 이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히 인지하셨죠? 네, 지금 앞에서 네 분이 고개를 끄덕여주고 계시니까 네, 이건 한 30분 넘게 좀 심오한 네. 그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한번. 네, 저도 이제 집에 가면서 계속 고민을 네. 좀 더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한국 부동산 시장이 사실 지금 뭐 완벽하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너무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13 부동산 대책 나왔고요. 최근엔 특례 보금자리론도 지원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좀 뭔가 더 해야 된다. 정부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위원님의 평가는 어떠세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라고 보세요? 점수는 네. 정책의 점수는 모든 정부가 똑같아요. 모든 정부가 같은 점수를 주는데 딱 4점입니다. 4점이요? 네. 그러니까 5점 이상을 받아야 네.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떤 정책도 시장을 추세적인 변화를 일으키긴 힘들어요. 일시적으로 영향 주지만. 이건 정부가 특정하게 잘못해서라기보다 그냥 그 정책의 속성이 그런 건가요? 정책의 한계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정책은 투자 시장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투자 시장은 피드백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예측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생겨서 막 대출 받아서 사람들이 집 살 줄 알았는데 집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전환해요. 네, 한 그러면 반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책의 목적이 달성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책이 예상대로 시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은 엄밀하게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오를 때도 엄청나게 많은 규제책이 나왔잖아요. 잡혔습니까? 안 잡혔죠. 안 오히려 잡혀요. 더 올랐죠. 약간 약 올리듯.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떨어질 때도 안 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와도 한계가 있다. 추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정부 입장에선 참 골치가 아플 것 같네요. 이 정책의 속성 때문에 4점 정도밖에 못 받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툴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그래도 철학이나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이 정책 위반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정책을 세울 때. 불가능한 가격을 조정하려고 하는 정책을 하지 말고 네. 나는 가격 올라가면 잡을 거야. 가격 내려가면 올릴 거야. 이런 정책 말고 네. 정부 정책은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적이? 방향성이. 첫 번째는 주거 취약층을 위한 주거 복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네. 그래서 공공주택을 확충하고 네. 그다음에 청년분들을 위해서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는 정책. 이게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자꾸 막 가격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주거복지 정책을 더 신경 써라.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전 세계 어느 국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근데 진폭은 줄일 수 있어요. 그걸 움직이지 못하지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걸 방지하고 많이 빠지는 걸 방지하는 정책. 네. 이걸 하려고 노력한다. 어떻게 보면 시장을 막 쥐고 흔들려는 정책보다는 약간 가이드를 주는 그렇죠. 동반자로서의 그렇죠. 역할을 해야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네. 정부는 정책을 갖고 가격을 움직이려는 욕심을 버려라. 그 부작용도 사실 크잖아요. 그러게요. 네. 네. 이 방송을 또 역시나 정책 위반자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좀 태그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한국 부동산 시장의 여러 이야기, 문제점과 해결 방안까지 짚어봤고요. 저희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